크게 일단 이 지문을 꼭 해 보고 싶고요.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출제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4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설의 출제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얘를 중심으로 먼저 풀고 다른 지문을 할게요. 소설을 읽을 때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물이나 시간, 이제 어떤 공간적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보기에 녹여내고 우리의 독해 방향성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보기 읽으면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 성년, 결혼, 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일어나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 그리고 현실 너머 상상의 세계를 주고 있으니까, 일상과 상상은 현재 우리에게 분류 체계로 주어진 거겠죠. 어쨌든 인간은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대요. 학생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현실 넘어 상상의 세계라는 키워드만 보고 새로운 정체성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만 독해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문장을 반드시 연결을 꼼꼼하게 시키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네. 계속 당연히 그렇게 탐색을 하고 있다를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인간은 일생 동안 이런 과정을 겪죠. 즉, 이 과정은 일생의 과정인 거야. 그리고 일생의 과정 동안 이 인간이 겪는 세계는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경험할 거고, 또 하나는 현실 넘어 상상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즉 일상적 경험과 상상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일생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거야. 즉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평생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읽어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하게 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 문장,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즉 일상과 상상 어느 쪽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섰다. 이러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대요. 그냥 현실과 상상 어느 한쪽에 온전히 편입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둘 중 애매한 경계에 서 있으면 혼란을 겪기도 한다. 다음 문단. 예두물이라는 소설에서는 그런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두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경계 상황이라고 한다는 건 현재 그 여성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생각해 줄 수,
줄 수 있어야 돼요. 성찰이라는 문학 개념어의 정의는 자신을 돌아보다 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 안에 이런 식으로 문학 개념어가 녹아 있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곧 성찰이구나.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연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평생 동안 정체성을 탐색하는 인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일생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삶을 돌아본다는 성찰에 대한 거의 재진술에 가까운 거죠.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삶과 죽음은 대립된 게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보기는 일상과 상상의 세계를 분류해 주면서 어떤 경계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것에 경계에 섰을 때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성찰을 주고 있다까지 잡아내면은 굉장히 잘 보기를 좋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 파트에 대해서 소설 독해 좀 진행해 볼게요.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를 돌아보고 있다. 이 소설은 성찰하면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출생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고 있다. 중년 여성인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경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일 것이다. 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소설이 나라고 시작하고 있잖아. 무조건 1인칭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속마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것이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초기 파트에서 시점이 무엇이다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면은 뭐 문제상에 예를 들어서 서술상의 특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꼭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택지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고 가세요. 그의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큰 의미 없는 문장들이에요. 그냥 그때 뭐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멀어져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자, 이런 표현들을 문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이런 표현들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르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범상한 일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녀한테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야. 근데 모처럼 알밤이 떨어지거나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흐트러지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연의 이치 같은 거죠. 우리는 왜 이걸 자연의 이치라는 키워드로 묶어야 되냐면 너무 잘 보이니까. 뭐랑? 얘랑 잘 보이니까. 자연의 순환 원리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읽었었어요. 물론 생명과 죽음의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린 지금 출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 있고,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 즉 출생 그리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독해적인 연결이 굉장히 습관이 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나는 막내 동생이 태어나던 때 시간이 좀 흘렀죠. 기억하고 있다. 바가지에 썰을 담고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입 걸쳐서 안방 실ong에 얹어서 삼신 할머니한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어갔다. 사람 짐승처럼 지폭되게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는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 의문에 안방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즉 자신이 지나온 부분을 계속 성찰하고 있다. 또 다른
출생에 대해서 나의 출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출생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노출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면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쳐넣어서 무쇠솥에 불을 끓였고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 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시시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계속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예두물에서 물을 길어와 독을 채워나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였다. 자, 자신의 출생과 중략 전까지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중략 전까지의 이야기는 자신이 태어나던 때와 막내 동생이 출생하던 때를 계속해서 성찰하고 있는 이제 서술자의 모습이 보여요. 계속해서 성찰한다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기의 내용상 그 서술자는 어떤 경계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성찰하는 게 나왔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서술자의 상황을 추론한 상태로 중략 이후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꼭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자,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45년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생각, 고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성찰의 개념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성찰이 이어진다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 뿐더러 이미 죽어서 뭐 이렇게 흩어져서 뭐 다 죽어버리기에도 즉 하나의 본분이 흩어내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굉장히 긴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및 1000km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서 사랑의 의수를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까지 읽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드디어 서술자가 분류된 세계 중에 하나를 진행하고 있죠. 45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생각한 다음 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무조건 인지한 상태로 시작해야겠네요.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 뭐 광야의 선지자, 뭐 이런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희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질량불련의 법칙, 뭐 이런 어떤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지방 작은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도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뭐가 나온 거죠? 상상이 아닌 이제 현실을 일상의 세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보고 TV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 신문을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2번 장을 보고 일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외울 필요 당연히 없겠지. 똑같은 거리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 쑥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센터에서 지체 부자유들의 물리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대요.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 연주자의 순회 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이제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까지 전부 다 일상적 세계죠. 소설을 읽을 때는 속도를 내야 될 때와 속도를 내지 않고 굉장히 숙지해서 독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굉장히 잘 습득해놔야 되는데 방금처럼 일상적 세계에 대한 나열은 그냥 일상적 세계를 쭉 서술하는구나 에서 끝나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상상과 일상이라고 쓸게요. 일상을 분류한 글이고 우리는 상상은 무슨 상상을 했는지,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상과 일상에 온전히 어느 쪽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경계의 상황이 도대체 뭔지, 아니 그렇기는 한 건지, 그래서 어떤 성찰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자연의 이치 같은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의 내용과 일상의 내용에 집착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일상적 체계네라고 쓱 지칠 수 있겠죠.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엊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재가 계속되어 희귀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TV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의 사용하는 물건에 붙여넣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뭐라고요?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즉 상상한 것도 엊그제래요. 갑자기 어떤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상상을 왜 하게 됐는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렇잖아요. 희귀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게 이 상상일 것일 거다.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넣은 도도라는 말을 보면서 갈라파고스를 상상했을 수도 있대요. 확실한 건 지금 서술자는 자신이 이런 상상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도가 뭔지 물어보니까 아들은 400년 전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서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대. 누구나 젊은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자, 누구나 젊은 시절의 자신을 전설 속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이게 도도일 거고, 그 도도로 자신을 여긴다면 나는 갈라파고스로 가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의 대상은 전설 속의 어떤 멸종된 종 같은 걸로 인지를 한다는 내용이죠. 관습과 제도, 즉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 한 거를 그렇게가 뭐예요? 이그저 항상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상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우리의 일상은 그만큼 빈약한 갈라파고스 같은 상상력에 비대어 무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상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라이트에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테다. 최근에 한 살 더 먹었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나는 홀리에나 장녀의 꽃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서 지어지는 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 일단 읽을게요.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 문장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였어? 상상이 나오고 일상이 되오고 그런 걸 제시한 서술자가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경계의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봤어야 됐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이 모든 서술을 봤을 때 할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맛을 알고 심지어 이런 질서를 사랑한대요. 이거 다 뭐야?
일상에 잘 편입된 서술자인 거지.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상상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인 거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서술자는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경계 상황이라고 못 박으면 안 되는 소설이었던 거죠. 일상에 잘 편입된 서술자가 가끔 상상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일상에 잘 편입되어 있지만 일상만 가지고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서술자인 거예요. 다른 문제보다도 이 생각을 독해에서 진행한 다음 바로 41번을 풀어볼게요. 41번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수능이 어떤 식으로 함정 선택지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이거 뭐예요? 주인공의 일상인 거죠.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앞의 내용일치가 주기적으로 학교 재활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일상이라는 건 이미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소설의 주제는 그리고 어떤 주된 독해 메시지, 이 지문을 통해서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 글의 서술자는 일상에 잘 편입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종종 이제 상상의 세계로 피신할 뿐인 거예요. 나이 먹어서 잠깐 우울해져서 그냥 나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정도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이 소설의 올바른 독해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은 반드시 정답 선택지랑 뭔가 관련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출제자가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못 박은 거거든, 이 소설은.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을 현재 주인공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독해 경로상. 주제상 그렇게 안 되잖아. 이걸 보자마자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가면 학교나 재활센터 그리고 밤 외출을 보면 여기서 여기 일상이죠. 그냥 일상에 대한 서술들이었어. 밤 외출. 자,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야? 일상적 세계였던 거예요. 즉, 서술자는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거나 재활센터에 가거나 가끔 어떤 연주자의 순회 공연이 있을 때면 밤 외출도 하는 일상들을 영위한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일상이라고. 근데 1번으로 가면 이것과 얘를 분류해놨죠. 자, 조심해야 돼요. 학교, 재활센터, 그리고 밤 외출. 이렇게 분류할 이유가 이 소설에선 절대 없죠. 그냥 둘 다 일상이기 때문에 분류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냐면 학생들이 어감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감적으로 밤 외출은 굉장히 상상이라는 키워드와 어울리는 단어고 상상과 밤 외출, 학교 재활센터랑 상상이라는 키워드는 도저히 안 어울리잖아. 근데 밤 외출이랑 상상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키워드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 두 개가 밤 외출이 상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1번 선택지를 이렇게 읽게 되는 거지.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 재활센터 등에 오가는 거 오케이. 반매출을 하는 행위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 얘는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부분 여기서 자꾸 끌어오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무슨 뭐 치질 걸려 있고 편두통이 있는 그런 중년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보니까 그냥 지금 서술자가 지금 굉장히 자신의 상황에 불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거예요. 뭐라고? 섣부른 판단을 한 거라고. 여기까지만 읽고 경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읽고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냥 일상을 쭉 나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선입견에 의한 선입견으로 독해를 실패한 과정이 학생들한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어떤 독해에 대한 결론과 단위는 기본적으로 문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문단을 읽기 전까지는 물론 의심해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읽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지. 당연히 경계 상황인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의심해 보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처음에 의심을 아무 어떤 수정 없이 그럼 이건 지금 경계 상황이구나 라고 못 박는 거는 독해에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독해에 대한 생각의 결론을 내릴 때 문단 단위로 해당 문단 끝까지 읽어보니까 얘는 경계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쭉 나열한 거에 가깝다고 봐야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특히 여기에서 이런 일상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종 이제 그 상상의 나래로 떠나는 방법이라고 정도의 서술을 했던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상상해 본 것이 새로 붙어진 나이테에 잠깐 발이 걸렸다. 나이 먹어서 잠깐 이러는 걸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일상에 편입되지 못하고 굉장히 막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이 오가면서도라는 말을 통해서 밤매출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약간 어떤 상상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읽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출제자의 노림수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낚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공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벌써 51분인데 지금 수업 시간 날려먹은 게 한 최소 10분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한 지문 정도는 더 진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보면 만약에 12시에 바로 어디를 가야 되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놔요. 네. 지금 다른 학생 한 명은 한 명이 아니구나. 지금 보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12시 이후에 안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12시 이후에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보내놔요. 자, 2번 죽음을 물, 불, 바람과 먼지로 사나이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주인공의 생각에서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그냥 죽음을 이런 자연적인 키워드들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논리적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물, 불, 바람, 먼지 이런 것들을 자연의 순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2번 막내 동생이 태어나던 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리고 있다. 즉 주인공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어떤 일생의 일부일 거고 그 일생 동안 인간은 정체성을 탐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아니겠죠. 한 사람의 생에서 45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즉 상상의 세계를 떠올리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늘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게 인간이고 지금 새로운 정체성은 일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적절하겠죠. 질서 지어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즉 일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질서와 무질서를 오가면서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평생 동안 정체성을 탐색하는 이 인간은 일상에서도 자부심을 가져볼 수 있지만, 즉 나의 정체성은 이런 일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역시 오가면서 탐색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읽은 김에 39, 40번 빠르게 정답만 좀 찾는 쪽으로 독해 진행해 볼게요. 39번. 서술상 특징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이거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 나 1인칭 주인공 시점 생각하면서 조금 접근해 보면은 답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생각하면서 접근해 볼게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인공 시점에서 어떤 객관적인 진술만 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죠. 지우거나 최소한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내부 서술자, 이거 뭐예요? 자기 고백적 진술, 이거 뭐야? 1인칭 주인공 자기 고백,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속마음을 얘기하는 자기 고백적 서술,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답이죠. 항상 소설을 처음에 읽을 때 어떤 시점에 대한 정리를 곁들여서 한번 해두고 가면은 이런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연습해서 숙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가장 적절한 거잖아. 이 가장 적절한 거는 이 도도라는 독해 요소를 이 글의 주제와 연결시키는 쪽의 출제 원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소설에서 이렇게 네모칸 쳐서 나오는 애들은 어떤 인물이거나 시간이거나 공간이거나가 대부분이고, 셋 다 아니면 어떤 이 소설에서의 중요한 독해 요소인데, 이건 조금 더 드물기는 한데 요즘은 다시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보통 이 네모칸 안에는 인물이나 시간, 공간이 있어요. 아무튼 이 독해 요소를 주제와 연결시켜야 돼. 만약 인물이 써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장씨 뭐 이런 인물이 써 있다면 이 주제와 연결시켜야 되고, 시간 뭐 눈 내린 겨울 아침 뭐 이런 시간이 써 있다면 역시 주제와 연결시켜야 되고, 공간 뭐 이제 마당 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역시 주제와 연결시켜야 돼요. 이 글의 주제 보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읽었죠? 이 글의 주제는 이거지. 사람은 늘 상상 및 일상을 통해서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근데 이 경계 상황에 놓인 이유는 우리는 소설의 스토리상 그냥 나이 먹어서 잠깐 그랬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찰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가,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이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어떤 성찰을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즉 도도는 이 소설에서 왜 나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접근해 봐야 돼요.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와 스스로를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을 연관짓는다는 점에서 도도는 나는 기능을 상실한 게 맞고, 주인공의 가능성이 도태되었다라는 것은 비슷한 뭐 일단 어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냥 비슷한 애 정도로 생각은 할 수 있죠.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죠. 소설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아예 무관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냥 이게 연관이 되어 있나? 연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의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동일한 문학 작품 안에 있는 두 가지 독해 요소들, 키워드들은 사실 연관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자, 우리는 도도가 나왔었던 어떤 서사적인 기능을 생각해 봐야겠지. 도도가 이 소설에서 왜 나왔을까요? 갈라파고스. 생각. 왜 했지? 라고 따지다가 언젠가 아들이 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도가 나는 기능을 상실해서 멸종한 새라는 얘기를 듣고 갈라파고스를 즉 상상하게 되었죠.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나는 도도처럼 누구나 자신을 멸종된 어떤 전설 속의 존재, 즉 갈라파고스를 떠도는 주인공처럼 느끼지 않겠는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 완벽하게 답이죠. 자, 40번의 답을 찾는 과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문에 대한 이해니까 도도, 이런 네모칸 쳐져 있는 키워드들과 주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답을 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31에서 33번 이거 조금만 진행하고 갈게요. 자, 이 33번도 사실 32번만큼은 아니지만 좀 틀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 시가를 같이 한번 독해해 보면서 갈 건데 참고로 이제 현재 만약에 자신이 고전 시가를 읽는 것 자체에 굉장히 무리한 점이 있다면 고전 시가를 읽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무리라면 읽는 법 자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기출분석 시간에 가르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수업이랑 컨셉이 안 맞는데 이 시간에 이런 걸 읽는 법을 다 가르쳐줄 수는 없어서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거예요. 독해를 하는 거지 이제 고어를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은 아니라서 그 방법은 따로 찾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채워야 돼요. 자, 계속하면 사시가는 사계절의 추위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 대한 이제 지식을 제시해주고 있죠. 당연히 그렇겠지.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계절의 추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위에 맞추어 전개되는데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의 이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계절들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작품적으로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적 연결을 어느 정도 이제 작품성이라는 키워드들과 작품성이라는 키워드와 연결 지어주는 게 좋은데 이 말은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계속 가면 반복은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구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치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학 개념어 성경 후정을 지금 여기 녹여냈구나.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전 시가는 거의 다 성경 후정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자,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김없이 순환한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는 작품도 있어요. 라는 그런 문장이지. 작품들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 좀 써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독해 진행해보고 나서 쫙 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2수부터 나왔네. 자, 양파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읽을 때 이왕이면은 이제 연시조에 대해서 읽을 때는 시조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다 읽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는 쪽으로 읽었으면 좋겠어. 뭐 일단 계속 읽으면 소원부화에는 밤비에다 피겠다 아이야 소 먹여서 논밭을 갈게 해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아이야 소를 좀 먹여가지고 논밭을 갈게 해라. 논밭을 가는 게 어떤 걸까요?
봄이겠지. 당연히 여기서 봄빛이 늦어 있다. 즉, 야, 봄이 됐구나. 이제 도화 같은 게 이제 밤비에 다 피었겠다. 꽃이 피었겠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논밭을 갈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잔화가 다 딘 후에, 이게 진 이러고 읽으면 될 텐데, 이제 꽃이 다 지어버린 후에 녹음이 깊어간다. 자, 녹음이 깊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봄이 끝나고 뭔가 여름이 되고 있나? 엄청 초록색이 깊어간대요. 백일고천의 낮닭의 소리로다. 자, 낮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이야 계면조를 불러라 긴 조롱 깨우자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름은 보통 낮잠의 계절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야, 낮잠 그만 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여름의 여유로운 일상에 대해서 좀 서술하고 있는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동리의 국화가 피니까 중양이 거의로다. 중양은 사실 이제 중양절이라고 해서 어떤 명절, 요즘은 안 세지만 약간 명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명절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뭔지 몰라도 돼. 자, 국화가 피니까 명절이 거의로다. 국화라는 게 어느 계절에 피는지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면, 자체로 빚은 술이 차마 아니 없겠느냐. 즉, 야, 술이 아직도 이제 이 자체가 꽃게 밑에 나와 있구나. 꽃게로 빚은 술인데 그게 아직도 안 익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야 자해 한 개로 안주 장만하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런 것들로 안주를 이제 제공해라. 술이 익었을 게 뻔하니까 이제 안주를 제공해라라는 어떤 역시 여유로운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소설이래. 이 전원사 시가를 애초에 모르는 학생들이라면은 중양이 어떤 계절인지 잘 감이 안 올 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봄, 여름 나왔으니까 가을이겠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추가를 해줘도 되지만은, 나는 이 중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이 가을이라는 키워드들과 한번 연결시켜주는 지식을 쌓는 거는 앞으로 고전 시가를 자주 읽을 때 굉장히 자주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할게요. 어쨌든 가을은 좀 풍족한 계절이잖아. 좀 풍요로운 계절이라서 그런 여유로운 일상이 나오고 있다. 자, 북풍이 높이 부니까 앞산에 눈이 진다. 자, 겨울이 됐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모첨 찬 빛이 석양의 거위로다. 돼 있는데, 이 모첨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2016년에는 용어가 설명이 돼 있지만 이제는 설명 안 돼 있는 케이스로 저는 느끼거든요. 2019년, 뭐 2020년 이때는 모첨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 처마에 찬 빛이 석양의 거위로다. 그냥 겨울날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자기가 보이는 집에서 보고 있는 뭐 석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죠. 아야 두 죽이 익었느냐, 먹고 자라야겠다. 이제 집구석에서 이제 밥 먹고 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을에는. 자, 이봐 아이들아, 이제 새해 온다고 즐겨 하지 마라. 이제 겨울이 됐다가 그 다음 해가 되나 봐요.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가 갑자기 나와 있죠. 지금까지의 수와는 확실하게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 작품이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봄에서부터 겨울까지의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그냥 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던 부분에서 갑자기 야, 새해 온다고 즐기지 말라는 메시지가 갑자기 등장하는 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야겠죠. 헌사한 세월이 소년을 앗아가느니라. 이제 나이 먹는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제 다 늙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새해를 즐기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답으로 가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31번은 가장 적절한 거, 역시 주제의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제의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읽었던 어떤 사시가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줬으면 좋겠어. 문제 풀어보면,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초월적인 삶을 이제 지향하거나, 좀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냥 각각의 그 계절의 추위에 따른 감상이나 어떤 풍경 묘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뭔지를 떠나서 어떤 초월적인 삶을 지향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 있고,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름이 돼서 놀고 있을 때 꽃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는 했지만, 그런 심정적인 부분, 즉 어떤 정서라면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건데 이 작품의 주제가 이제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뭐 이런 안타까운 심정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3번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름에 차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잊고 싶다 뭐 이런 게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 있고 4번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흥취가 드러난다. 지금 계절에서 계속 흥취, 여유로운 일상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은 안주 같은 거겠죠. 답이 되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2번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데 비교 감상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와 A는 지금 아까 여기 부분이었고 즉 나이 먹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늙어버렸다 라는 내용이고 보기와 비교해보면 공통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늙은이가 일단 늙은이네.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다. 늙은이끼리 만나니까 즐겁대요.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 모르겠다. 늙은 줄 모르겠다니 매일 만나서 즐기리라. 자, A는 이제 늙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제 보기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늙음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고 늙음을 즐기고 있다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풀면 A와 보기는 모두 대조적으로 제시해서 주제를 표출하는 거 절대 보기가 될 수 없고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늙었는지를 보기에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우고 4번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들 테러를 보이는 상대, 새해를 즐기는 아이들이겠죠. 새해를 즐기는 아이들에 대한 훈계, 좋아하지 마라. 약간 하지마 약간 이런 꼰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늙은이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답이 그래서 4번인데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지만 수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내 생각에는 고전시가를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 읽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자기가 혹시 그렇다면은 고전시가를 읽는 수업이라든지 고전시가만 좀 훈련해보는 읽는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도 사서 연습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달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자, 33번. 사계절의 추위가 나타난다는 점. 전원 사시가니까 당연히 추위가 나타나겠죠.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오케이. 아이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당연히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유기성을 부여한다라고 우리는 보기에서 읽었죠. 보기에서 당연히 유기성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을 수 있죠. 그리고 33번에 3번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즉 선경이 먼저 나오고 후정이 나중에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건 읽으면서 계속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우면 되고 그리고 4번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비친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낸 사례이겠군. 올벼가 아니라 꽃게로 짓지 않았나? 아까 전에 자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자체라고 써 있구나. 자체는 밑에 써 있는 올병 맞네요. 아니 이거 자해라고 읽었지 왜? 아무튼 자 어쨌든 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답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확인해서 왔던 거고 계속 보면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거 가을에 올겨로 비친 술을 찾는 거 모두 일상적인 풍경이다. 계속 보면서 계절에 나왔던 일상의 풍경 맞죠?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문장을 똑바로 읽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얘랑 오늘 마지막 문장 사실 아까 전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학 문제는 그냥 이 보기만 똑바로 읽으면 작품을 하나도 안 읽어도 대부분 답이 나와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부터 그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다 답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문장의 뉘앙스는 그냥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이 있어. 이런 작품도 있어. 라는 거지. 사시가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시가 중에서는 이런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는 애도 있고 이런 무상한 인간사와 자연의 이치를 대비하는 작품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문장처럼 사시가는 이거다라고 못 박는 문장이 아니죠. 즉 이 1번과 2번이 사시가라면 무조건 이렇다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대비, 이거는 마지막 문장으로 따졌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즉 범위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문장이고, 심지어 각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연이라는 건 각각의 모든 연에 이런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써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하루 종일 봄에 이런 일상을 보내서 이렇게 뭐 이제 뭐라고 했었지? 소 갈게 해라. 그리고 논밭 갈게 해라. 그리고 뭐 낮잠 좀 깨우자. 그리고 이제 그냥 먹고 자자, 아니면 술 마시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그런 이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죠.